너무 덥지 않나요? 저는 너무 더워가지고. 아, 그러게요. 저희는, 근데 저희 지금 있는 데가, 지금 있는 데가 사실은 중앙냉방이라서 아이들이 있는 강의실은 그래도 괜찮은데, 나오면 더워요. 근데 이게 여름이 되면은 저희가 꼭대기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막 옆에 막 운동하는 아이들 있는 데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7월 저희 2일날 이사를 일로 올 거라서, 그래서 아마 저쪽 강의실에서 클래스 4라서 있는데 저기서 수업할 거라서 여기는 안 더울 거야. 네. 내일 너무 더워해가지고. 더 가까워졌어요? 다행이네. 지훈이하고 지훈은 어렵다는 얘기는 안 하죠? 얘기 안 해요? 숙제 풀 때 선생님이 주셨다면서 이거는 정말 어려운 9번인가 10번 뭐 엄청 어려운 네, 어려워. 그걸로 거의 1시간을 잡고 있었거든요. 내가 나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지 모르고 할 수 있어 해봐 그걸 갔더니 엄마 이거 진짜 어려워 그거 말고는 하는데 제가 막 숙제를 꼼꼼히 못 봐줘서 과정이 어떻게 맞나 틀리나 이런 거 채점을 안 해봐도 되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정답은 채점하실 수 있는데 풀이 과정에 대한 건 아마 확인이 어려우실 거라서.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정답 채점만 해주시는 거야 뭐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 어차피 아이들한테 다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풀었는지. 근데 저희 월요일 날 하고 있는 영재수학의 지름길 책이 원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상은 중학교 1학년 내용이긴 한데, 앞에 개념처럼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교과 과정에서 배운 내용보다 조금 더 나간 부분만 설명을 해놓고는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풀 수 없는 게 막 나오니까. 근데 그나마 그게 그래도 교과에서 배우는 거랑 순서를 맞춰서 경시 이론을 만들어 놓은 책이다 보니까 그나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건데, 문제 난이도가 예제 같은 경우도 앞에 문제는 아이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뭐 A급 수학 느낌 정도로 풀더라고요. A급 A 정도로. 근데 한 중간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경시 영역으로 넘어가니까, 예제도 그렇고 연습 문제는 특히나 이제 후반부에 뭐 실력 향상하기인가 뭐 그런 문제는 제가 9번 문제 그건 딱 보자마자 이건 얘들이 못 풀겠다 했던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시 문제 많이 풀어봐서 약간 소수합성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수 쪽 공부를 한 애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과정상 내용은 소인수분해인데 이걸 애들이 소인수분해로 풀 아이디어를 못 찾게 생긴 문제라서 애들한테 이건 너네가 못 푸는 거니까 설명 듣고 이해하고 다시 복습해 라고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저는 좀 처음에 그 교재를 쓰면서도 한 2단원 해보고 너무 어려워하면은 교재를 바꿀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해서. 뒤로 갈수록 이제 선생님이 만든 이런 쪽 나오면 이제 어디에 어렵죠. 뒤에 가면 더 어려워지죠. 어려울까 봐 이걸 어떻게 진도를 맞춰야 근데 그게 책이 지금 저희가 약간 오렌지색 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1학년 1학기, 2학기가 다 있어가지고 다 끝내려면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은 걸릴 거예요. 내용이 워낙 어려워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A급 수학 정도는 다른 학원에서도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 이제 A급 수학 정도는 집에서 혼자 하는 아이들도 많아서 그거 다음 걸로 넘어가는 교재인데, 이게 시중 교재들처럼 딱 난이도별로 좀 이렇게 교재가 여러 개가 있으면 저희가 선발하기가 좋은데, 조금 교재들이 좀 중구난방이에요, 이게 난이도가.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를 찾긴 했는데 난이도가 높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훈이 주는 그렇게 안 어려워하고, 오히려 같은 반에 있는 다른 친구가 좀 어려워하고. 같은 학교예요? 네. 명선초. 같은 학교구나. 제가 설명을 잘 못해주니까 선생님이 칠판에 써주시는 거 그거 보러 하거든요. 그거 보고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애들 어릴수록 중요하더라고요. 예, 복습.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은 복습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중학생 정도 된 애들은 그냥 야,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복습해 라고 하면은 다 한 번씩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복습하라 그러면 책 펴놓고 눈으로 이렇게 보는 애들도 있어요, 초등학생들은. 근데
예, 눈 보고 이거 다 알겠어 이러는데 이제 펜 들고 쓰라고 하거든요, 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몸에 익을 때까지 좀 걸리는데 그래도 보니까 잘 해서 다행히 교재 선정을 잘 한 것 같아요.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자, 지금 안녕하세요. 송윤이 어머니 이거 이거를 하나씩 더 받으셔야 돼요. 아, 네. 네, 도윤이 어머니도 네. 그게 저희 작년 겨울에 했던 자료인데 이제 거기에는 그게 있어요. 영재고 합격률하고 학교별 지원율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학생들은 일단 본인이 가려는 학교를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라서 지원율하고 합격률하고 그런 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예, 뒤에 가면은 저희 그 수업 이름이랑 이런 커리큘럼은 조금 달라질 거라 그거는 네,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중간쯤에 있는 그 입학 전형 바뀌는 부분하고 출제 경향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합격률 보시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매년 이게 약간 지난해 예를 들어서 인천영재고가 아이들이 많이 왔으면 올해는 좀 덜 오고 내년에 많이 오고 이게 계속 번갈아 가요. 그러니까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통상은 그래요. 근데 원래 세종하고 인천은 아이들이 많아서 원래 좀 많고 근데 이제 대전 내구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한가영도 사실은 거의 꾸준하고 대전 대구 인천 세종이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광주까지. 그래서 만약에 올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인천에 좀 적다 그러면 내년엔 좀 많을 거고 뭐 이렇게. 근데 올해는 인천 되게 많더라고요. 또 예. 저희도 인천 4명이나 썼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천이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번갈아 그랬는데 요즘에 많은 이유가 이 송도 지역에서는 인천 많이 안 썼어요, 사실은. CMS도 들어보니까 예전보다 뭐 아이들 3분의 2밖에 안 썼고. 근데 왜냐면은 서울 쪽에서 많이 와요. 여기가 이제 수도권 영재고니까. 그리고 서울 친구들이 이제 약간 높은 학교를 쓰긴 좀 불안하고. 그렇다고 뭐 밑에 저기 뭐 대전대구 쓰기 또 그렇고. 이래서 인천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인천은 계속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 3분인데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한 3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시작을 할게요. 저희 부모님 성함 좀 확인해야 되는데. 보자. 학생 이름이 송준 있으신가요? 학생 이름 송준? 저희 시우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서윤이 어머니 오셨나? 오셨네.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 성함이 김혜리이신 분 계신가요? 오셨고. 학생 이름이 김재준이신 분. 학생 이름이 이재성이신 분. 안 계시고. 어머니 성함이 김정미이신 분.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어머니 성함이 신은하이신 분. 안 계세요? 어머니 성함이 최재연이신 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성함이 조소정이신 분. 학생 이름이 박준서이신 분. 안 계시고. 학생 이름이 박민준이신 분. 안 계시고. 학생 이름이 이승우이신 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혹시 오실 건가요? 지금 오실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따로 일단 하긴 할 건데 예, 일단 뭐 인사를 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죠. 안녕하세요. 과학 감당하는 웹사이트 김현준입니다. 저희 오늘 설명회 진행할 때 제가 먼저 설명회 진행하고 과학 선생님이 과학 관련된 과목 수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일단 또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대략 한 40분, 그리고 과학 선생님이 한 3, 40분,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저희 그 아테나 원장님이 이제 컨설팅이나 아이들 생기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2, 30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원장님은 잠깐 네, 인사하러 오셨고, 네, 저는 네, 잠시 후에 뵙는 걸로. 네, 저희 아직 안 오신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시간이 좀 지체되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써 있는 마르쿠스 넥스아이에서 마르쿠스 영재수학 원장이고 영재고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네, 강사 소개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많이 보신 분도 계시긴 한데 제가 이제 예전에 대CCMS에서 이제 일을 했었고요. 보통 경시팀에서 경시 과목이랑 영재고 담당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와이즈만에서 한 4년 정도 부원장직으로 있다가 제가 2021년도부터 여기 송도에서 조그맣게 이제 수학 학원을 만들어서 저 혼자 영재고 수업 위주로 계속 이제 한 4년 정도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학원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학생들이 이제 워낙 많잖아요. 그러면 한 해 뭐 대치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영재고 시험 보는 친구들이 한 200명 좀 넘어요. 200명 정도 왔다 갔다? 그러면 통상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33% 내지 35% 정도를 합격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70명 정도를 합격을 시켰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낸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저희는 팀을 짜가지고 그때 했었는데 4개의 과목에 대한 선생님들이 다 따로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한 팀으로 짜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왔던 실적은 사실 뺐고요. 제가 이제 따로 나와서 혼자 할 때의 실적만 여기다 올려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80%면 엄청 많이 갔죠. 이때는 정말 좀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저희 아이들이 좀 잘해서. 근데 통상 40, 50%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가끔씩 전화하셔서 여쭤보시는 게 합격률이 되게 높은데 어떻게 보내냐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학원이 어떤 느낌의 학원이냐면은 학생들이 들어오는 친구들이 딱 두 부류로 나뉘어요. 뭐냐면 아이의 어린 나이 때 와가지고 시작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이의 끝물에 와가지고 우리 아이는 충분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다니는 학원에서 관리나 이런 게 좀 어렵다든가 아니면 애가 질문할 게 많은데 질문을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좀 우리 애를 봐주시면서 질문 같은 거 많이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해서 오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마지막에 오는 친구들 대부분은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보기에도 합격선에 거의 도달해 있거나 그 근접해 있는 아이들이라서 제가 막히는 것만 조금만 풀어줘도 실력이 확 올라가는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합격률이 높은 거고, 그러니까 제가 뭐 잘해서 높았다 이게 아니라 좀 마지막에 오는 친구들이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있고, 아니면 일찌감치 와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올해도 한 3년 반 정도 같이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거의 합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많았죠. 제가 막 이거 저희 이따가 보면은 어떤 교재들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는데, 일반적으로 한 중학교 1, 2학년 때 오는 친구들은 제가 생각하는 봐야 되는 교재 전체 양 중에 한 70% 정도까지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1학년 돼서 시작할래요 하고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 싶은 교재만 우선적으로 좀 보게 하는데, 일찌감치 온 친구들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오는 친구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교재를 다 봤더니 나중에 가서는 실력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이제 합격이 어렵지 않은 케이스고, 그래서 약간 중간층이 잘 없는 느낌?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부분인데, 저희가 한 3달 내지 4달마다 과정이 올라갈 때 저희가 승급고사라는 걸 봐요. 그래서 승급고사에서 승급을 못하면은 이제 선택지가 2가지가 생긴 거죠. 뭐냐면 스테이에서 지금 이미 못 넘어간, 지금 점수가 안 돼서 못 넘어가는 수업을 한 번 더 들을래,
아니면 그냥 학원을 떠날래 라고 선택지를 줘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두 번은 스테이를 하더라도 이게 스테이가 계속 걸리면 아이들이 학원을 떠나요. 그러면 중단층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못 따라가는 친구들은 없어지고 남는 친구들만 남다 보니까 뭐 한 10명 데리고 시작해도 마지막 가는 친구들은 많으면 5명, 4명. 요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중3 학생이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친구들이 8명이 있는데 마지막에 들어온 친구들이 3명이고 이제 5명 남은 거죠. 원래 시작할 때는 그 친구들이 뭐 들어왔다 나가고 한 친구 다 합치면 20명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승급고사에서 걸린다든가 해서 나가는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합격률이라는 거는 조금 그렇게 학원들마다 좀 그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되게 많은 학원들은 합격률이 높게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대형 학원들 같은 경우는 합격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솔직하게 합격률을 한번 발표해 봐라 라고 하면은 보통 20% 나올 텐데, 왜냐면 이제 좀 어려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인원수에 포함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낮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면 요거는 이따 과학 원장님 소개라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부터 일단 이제 설명해 모신 상황이라서 영재고가 어떤 학교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냥 막연하게 영재고 과학고가 그냥 이과 가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학교래라든가 영재고가 굉장히 좀 뭐 시설도 좋고 뭐 지원도 잘 나오고 한데 라는 그 정도만 알고 계신 경우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재고라고 하는 학교는 보통 저희가 말하는 이제 과학영재학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국가에서 이공계 영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해서 설립 또는 이제 인허가한 학교를 말합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사실 원칙적으로 영재고는 고등학교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영재학교라고는 하는데 왜 고등학교가 아니냐면은 이게 영재교육진흥법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저희 교육부하고 이제 뭐라지 과기부였나 어디가 이제 약간 살짝 걸쳐 있어가지고 엄밀히 말하면은 고등학교는 아닌데, 근데 이제 사실상 고등학교 인가를 낸 것처럼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영재고라고는 하는 학교는 들어가기 위해서는 3단계의 전형을 거쳐서 입학을 해야 돼요. 이게 3단계가 뭐냐면 1단계는 이따 나오겠지만 서류, 2단계는 지필고사, 3단계는 캠프, 이렇게 3가지를 거쳐서 입학을 해서 이제 보통 제가 말하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학교 중에 제일 입학 과정이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공계 학생만 지원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의치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메디컬이라든가 그다음에 약대, 한의대 쪽은 지원을 할 수는 있겠죠. 내가 이제 나중에 메디컬로 갈 건데 지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저 의대 갈 건데, 저 한의대 갈 건데 추천서 좀 써주세요 하면 추천서를 안 써주세요. 원칙적으로 메디컬 쪽은 추천서를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영재고에 있는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추천서가 없으면 일단 엄청 불리하고요. 두 번째는 이 영재고 친구들 내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친구들 다 공부 잘하잖아요. 그럼 내신 성적 산출하면은 1등 하는 친구도 엄청 잘하겠지만 중간 하는 친구도 엄청 잘해요, 사실은. 근데 내신 등급은 뭐 저희 지금 뭐 5등급제라고 쳐도 한 3등급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내신 적용받으면은 좋은 학교를 못 가겠죠. 그래서 이 영재고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위해서 그 특기자 전형이라는 전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목고에 다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의 산출을 일반 내신으로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내신 산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영재고에서 중간밖에 못했다고 해서 내신 등급 3등급 이렇지 않고요. 그거는 이제 내신 등급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메디컬로 지원한다 그러면은 그게 그대로 내 내신 점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재고에서 중간 위치만 했어도 굉장히 잘한 건데 그게 그냥 일반 내신으로 바뀌어버리면은 일반고에서 중간밖에 안 한 친구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의대는 아시겠지만 그런 점수로는 절대 의대를 못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영재고를 갔는데 나는 무조건 메디컬 가야겠어. 그러면 보통 재수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재수를 해서 영재고 졸업생입니다 라는 타이틀을 버리면 그때부터는 수능 점수를 내신 성적으로 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재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메디컬을 꼭 가야 되는 경우는 뭐 재수해서라도 가지 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영재고를 가는 이유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영재고를 가는 이유가 이제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쉽게 가려고 하는 뭐 그런 의미보다는
엄밀히 말하면은 박사까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2, 3년을 빠르게 석사 박사를 딸 수 있는 루트인데 1년을 손해봐서 의대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영재고를 가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말하는 공과대학 또는 이제 이학계열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위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학점제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학교처럼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신청해가지고 수강 신청하고 학점을 취득해야지 졸업이 되는 형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바뀔 거긴 한데 영재고 같은 경우는 이 조기 졸업이 어려운 이유가 학점을 채워야 졸업이 되는데 이 학점을 채우려면 3년 정도를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고는 조기 졸업이 그나마 좀 쉽다고 하는 이유가 필수 과목을 다 이수를 하면은 졸업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그 필수 과목을 빨리 본인이 열심히 하면 2년 안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조기 졸업이 가능한데 영재고는 학점 자체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 시간 자체가 3년을 다 채워야 가능하기 때문에 얘 조기 졸업이 좀 어렵다는 그 부분이 이 학점제로 운영된다는 거. 여기를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면 이제 입학 과정 아까 말씀드린 3단계 전형인데요. 1단계 서류 전형이 있습니다. 요거는 생활기록부 저희 보통 학교에서 하는 뭐 아이들 뭐 내신 성적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들어가고요. 독서록도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활기록부를 먼저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점검하고요. 여긴 안 써 있는데 교사 추천서도 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교사 추천서까지 요 세 가지가 가장 이제 서류 중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무단 결석이나 무단 조퇴 이런 게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해요.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약간 의외일 수 있는 게 선생님 그러면 아이가 내신이 조금 안 좋아도 상관이 없나요? 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수학과학에 B가 있어도 내신에서 크게 불이익이 없어요. 영재고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2단계에서 지필고사에서 실력 검증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내신 점수 가지고 얘가 잘할까 못할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시험 보다 보면 아파서 못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 밀렸었을 수도 있고 이런 이유로 내신이 안 좋아도 그냥 웬만해서는 넘겨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웬만하다는 건 보통 뭐 B가 한두 개 있다는 거지 뭐 대부분 B 이러면은 그건 어렵고요. 이제 저희가 보통 실수로 한번 B가 나오는 요 정도 수준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혹시나 영재고 준비하는 부모님들 중에 아이가 한번 B가 나왔다고 해서 막 절망하시고 막 오셔가지고 막 영재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얘가 되게 중요해요.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라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글을 되게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요. 약간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영재고에 오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또는 중학교 때부터 어떤 공부들을 했고 어떤 활동들을 했고 선생님과 어떤 것들을 했고 예를 들어서 과학대제제 나갈 때 부스 운영을 했는데 우리 아이는 무슨 뭐 빛에 관련된 무슨 부스 운영을 했다. 그러면 광학기술 이쪽에 대한 게 내가 관심이 있어서 영재고 가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쓰는 거고 또 어떤 친구는 뭐 이렇게 선생님이랑 하천 생태계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활동을 했다. 그러면 저는 생명공학 연구해가지고 나중에 생명공학 쪽으로 가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있는 자기소개서가 돼야 돼요. 그냥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수학 점수 몇 점이고요. 이렇게 쓰면은 네, 자기소개서가 안 됩니다. 생각보다 예전에는요, 이 자기소개서는 사실 적당히 써도 웬만하면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영재고 개편된 지가 이제 한 3, 4년 돼 가는데, 개편 이후로는 자기소개서가 좀 부실하면, 되게 많이 떨어져요. 저희도 작년에도 9명 썼다가 2명인가가 떨어졌는데, 자기소개서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거 위험한데?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시간이 너무 급박해서, 이제 마감이 다가와서, 제가 야 이거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친구가 수정할 시간이 없어 일단 낼게요 라고 냈는데 떨어졌더라고요 1차에서. 그래서 사실 1차에서 떨어지면 저희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차에서 떨어지면 제가 뭐 사과를 하든 반성을 하든 제가 못 가르친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떨어져 버리면 정말 뭐 시작도 못 해보고 떨어져 버린 거라서 그래서 자기소개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막 거창한 거 안 하셔도 되니까 뭐 주말에 같이 생태공원 같은 데 좀 가보신다든가 아이가 관심 있는 것들 그런 걸 조금씩 하시면서 사진 같은 걸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게 영재고 나중에 지원할 때 추가 자료 제출, 증빙 자료 제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사진 같은 거를 증빙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자기소개서에 예를 들어서 나는 생태 관련 관심이 많아서 뭐 이게 무슨 하천 생태계를 뭐 이렇게 알아봤고요. 할 때 사진이 증빙돼 있으면 실제로 그걸 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면은 좀 더 자기소개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좋으니까 1차에서 떨어질 확률이 현격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한가영 쪽, 저희가 보통 말하는 KSA라고 하는 부산에 있는 영재고를 가려는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했던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꼭 잘 챙겨주시면 좋아요. 중학교 올라가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으세요.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 중학교 자체에서 하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이들 막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 선생님이 가끔씩 이제 뭐 임원 같은 거 막 남겨서 뭘 시킬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원도 엄청 많이 다니죠, 중학생들은. 그러니까 그때 가서 아이들이랑 이제 어떤 활동 같은 걸 하려면은 결국은 학교에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학교에 또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영재고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 인원수에 걸려서 뭐 동아리를 못 들어갔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저희도 저희 학원에 있는 친구가 수학 동아리를 들어가고 싶은데 자기가 동아리 신청했다 떨어져가지고 테니스 동아리 들어갔다고. 그래서 자기 선생님 테니스로 물리학에 대해서 쓸까요? 막 이러는데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중에 해주겠지?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가서 좀 힘들 수 있어서 그거를 좀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자, 2단계로 가면 지필고사를 보게 되는데 저희는 사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죠. 대부분의 학원들은. 왜냐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하면 정말 얘가 준비가 미흡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이제 합격의 거의 한 7, 80%를 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일단 지필고사니까 시험을 보는 건데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서 이제 저도 강사지만 저희가 아이들 영재고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이제 매달 한 번씩 지금도 보는데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보면 저도 같이 봐요. 앉아가지고. 그냥 2시간 수학, 2시간 과학을 보는데 수학 볼 때 저도 옆에 앉아서 같이 문제를 풀거든요. 풀고 나서 나중에 저희 채점 하시는 담당 선생님들한테 보내놓으면은 저도 100점이 안 나와요. 이게 잘 받으면 98점 나오고 어떨 때는 막 92점도 나오고 아이들은 70점만 넘어도 엄청 잘하는 거고 80점 넘으면 저희가 보통 얘는 영재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데요 할 정도로 내신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이 시험을 보면은 사실 30점 넘기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50점 이상을 넘기기 위해서는 뭔가 학원을 다니던 다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고 간혹 가다 공부 안 했는데 이 시험을 엄청 잘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그냥 영재인 거예요. 네, 뭐 저희가 고민할 거 없이. 그래서 원래는 그런 친구들이 가는 학교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 저희가 수업이나 모든 포커스가 거의 여기에 맞춰져 있고요. 3단계로 가면은 이제 캠프라는 걸 해요. 이 캠프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요. 면접도 보고요. 여기 보면은 뭐 실험 및 에세이도 있는데 실험이라는 거는 이제 앉아가지고 실험 도구나 이런 것들을 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너네가 자율 주제로 뭘 실험을 해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제를 준 다음에 주제에 대해서 실험 도구로 본인들이 실험 설계하고 결과 측정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제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뭐 토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끼리 뭐 토론 토의 같은 걸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캠프가 1박 2일 막 이렇게 할 때는 되게 여러 가지 했는데,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실험, 에세이, 그 다음에 면접, 그리고 이제 토론 정도. 요게 제일 많아요. 근데 이 3단계까지 해서 이렇게 1, 2, 3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단계가 전형이 끝날 때마다 이제 합격, 불합격에 대한 발표는 해주죠. 학교에서. 근데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해주거든요. 왜 붙었는지 이런 거. 또는 몇 점인지 이런 거 얘기 안 해주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보통 2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3단계 하나 남아있잖아요. 요 3단계 하나 남아있는 친구들의 합격률이 보통 1.3대 1이에요. 그러니까 13명이면 10명이 통과하는 뭐 그런 정도인데, 3단계에서 떨어져 오면은 저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힘들어요. 왜냐면 거의 7, 80%를 담당하는 2단계까지 통과를 한 상황인데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여기 가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거를 영재고에서 재직하는 선생님들한테 여러 번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들었던 답변이 2단계에서 받았던 점수가 여기서 끝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3단계 전형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는 2단계하고 1단계의 점수가 다 합산이 된대요, 마지막에. 그러면 2단계에서 본인이 합격은 했지만 후발 쪽에서, 그러니까 후순위로 합격이 된 상황이면 3단계에서 잘 해도 합격이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3단계는 사실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뭐 면접이나 실험 에세이에서 정말 엄청나게 잘하는 친구가 나타나거나 이런 데는 잘 없대요. 잘하는 친구나 못하는 친구나 비슷하니까 여기서는 사실 크게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벌어지는데 이미 여기서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으면 3단계는 안 될 확률이 높다 하셔서
제가 저희 학생들을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좀 많이 떨어졌던 친구가 2단계를 합격을 했으면 3단계에서 떨어진 아이들 비율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이게 2단계 점수가 3단계로 이어져 가는구나라는 걸 그래서 조금 이제 그분도 정확하게 그렇다고 딱 말씀드린 걸 하신 건 아니지만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자기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1, 2, 3단계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넘어가면은 1단계부터 사실 여기는 좀 저희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칸이거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내신이라든가 내신 성적 반영 이게 1, 2학년 성적인데 사실 1학년은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에 관련된 게 들어가고요. 특히나 1학년 때 들어가는 이 생활기록부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교 교내에서 하는 활동 같은 활동 내역이 많이 들어가요. 2학년 때는 내신 성적이 들어가고요. 당연히 이제 뭐 수행평가 교내 활동 다 들어가죠. 근데 3학년이 없죠. 왜냐면은 영재고는 전기 학교이기 때문에 입학 자체를 5월 달부터 이제 입학 전형을 시작해가지고 7월 말 8월쯤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3학년의 1학기 점수를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 성적 획기가 안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 3학년 성적은 안 좋아도 상관없나요?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 합격 입학하기 전에 3학년까지 총 전체 내신 점수를 확인하거든요. 근데 아니 2학년 때까지는 막 거의 1등급 받고 영재고도 합격했던 애가 3학년 2학기 때는 막 갑자기 막 BC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이때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을 했는데 얘가 그때부터 공부를 안 했다고 간주해서 이런 경우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학교에서 이미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3학년 내신이 없다고 해서 이거 대충 봐도 되지는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생기부, 이 부분은 교내대회,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생기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교내대회하고 동아리 활동 이 부분이에요. 활동 부분.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모님들이 신경 쓰시거든요. 몇 시간 채웠는데 막 이렇게 하시는데 완전히 없거나 하지 않으면 크게 얘는 당락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활동은 시간 될 때 할 수 있으면 좋고 막 다 못 채웠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크게 상관없는데 요 교내대회랑 동아리 활동, 특히나 동아리 활동은 좀 중요해요. 여기는. 그래서 초등 때부터 뭘 많이 한 친구들은 요게 조금 활동이 조금 적어도 괜찮은데 초등 때 나는 크게 뭘 한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동아리 이런 거 잘 챙기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 써 있지만 1학년 때는요 그 임원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 전교 임원을 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죠? 근데 반에서 반장이나 이런 거 정도는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2학년 때는 임원한다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너 혹시 1학년 때까지 임원 같은 거 한 번도 안 했냐? 그러면 안 했는데요. 이러면 그러면 그냥 부회장이라도 해라고 하고요. 있는 게 좋은데 2학년 때는 워낙 바쁘니까 회장을 하게 되면은 막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자기소개서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막 글을 되게 잘 쓰고 유창하게 쓰고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보면 내용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이가 일괄적으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일찍부터 이런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걸 증빙 자료로 만드시고 자기소개서에 쓰시면 됩니다. 여기는 또 안 나와 있는데 선생님 추천이 있어요. 교사 추천. 교사 추천서의 내용이 자기소개서의 내용이랑 매칭이 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통 이 추천서를 쓰실 때 학생 생기부를 보고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에 예를 들어서 얘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수학 동아리를 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얘가 수학 동아리에 활동했던 내용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추천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 추천서는 절대 비공개이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혹시 추천서에 쓰시는 내용을 제가 자기소개서에 조금 같이 쓰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 혹시 들어갈지 저한테 잠깐 조금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너 동아리 하면서 뭐 수학 같은 거 그때 무슨 대회 나갔던 거 있잖아 교내 대회 그거 선생님 쓸 건데 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쓸 수 있고 아니면 선생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야 너가 관심 있는 거 자기소개서 이거 좀 가져와봐. 그럼 선생님이 이걸 읽어보신 다음에 여기 자기소개서 내용이랑 부합되는 내용을 추천서에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추천서랑 자기소개서가 어느 정도 좀 매칭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1차에서 이제 좀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이에요. 자, 넘어가면은 2차 지필고사.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준비하는 건데 수학하고 과학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면은 부모님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아시는 최상위 수학, A급 수학 이런 책들 아시죠? 보통 공부 좀 잘한다는 친구들이 많이 보는 책이 최상위 A급 블랙라벨 이런 책인데요. 저희는 그런 책들은 다 교과 과정이라 불러요.
이게 학원들마다 명칭이 좀 달라요. 어떤 학원은 경시과정이에요 했는데 경시과정인데 A급 수학을 하는 학원도 있고요. 어떤 학원은 심화과정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심화과정이라 놓고는 막 성대경시 문제를 풀려요. 그러니까 부르는 이 명칭이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헷갈리세요. 아니 전에 학원 갔을 때는 경시하신다고 해가지고 보내놨더니 A급 수학 풀던데 근데 여기 학원은 또 심화한다고 보내놨더니 막 경시대 문제 풀고 있고 이러면은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돼 이러시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교과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중교재로 풀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 보통 말하는 교보문고 가면 비치되어 있는 책들. A급 수학, 뭐 최상위 수학, 블랙라벨 어려운 책 맞는데 거기는 다 교과과정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제 심화과정까지도 그렇게 부르고 경시라고 부르니까 또 어머니들이세요. 경시니까 아 이거 그러면 KMO나 올림피아드나 성대경시 같은 그런 문제인가 하시는데 경시라고 써 있는 부분은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더 어려운 과정을 저희가 보통 경시라고 얘기해요. 이 경시 과정에 있는 교재들은 시중에 있는 교보문 같은 데 가도 비치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구매하려고 가셔도 없는 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하셔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보는 학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갖다 놔도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요거는 인터넷 주문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많고요. 그래서 교과는 저희가 보통 말하는 어려운 책까지 다 통틀어서 아이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책들. 여기는 진짜 연가고 준비하는 애들이 보는 책들.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고요. 과학 같은 경우도 이제 수학이랑 과학은 조금 다른데 요건 과학 선생님 말씀하시겠지만 수학은 저희가 보통 말하는 교과 과정, 그러니까 중등이나 고등까지 진도를 다 끝내고 나서도 사실 봐야 되는 책이 굉장히 많아요. 뒤에 보면은 이제 캠프 부분이 나오네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수학에서 필요한 책들을 정리를 한 건데요. 네, 이거 다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보통 여기에 있는 책들을 거의 대부분 이제 저희가 많이 가르치는 책이에요.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꼭 저희가 학원에서 이거는 꼭 봐야 돼요 라고 하는 책들이 여기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이런 책들은 저희가 아무리 아이가 급하고 시간이 없어도 이 책들은 다 보게 만들어요. 얘네들은 꼭 봐야 되고 이 영재고 대비서 중에 아직 이게 색칠이 두껍지 않은 친구들 여기는 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면 못 볼 수 있는 책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교과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이걸 다 보는 게 아니고 교과과정 같은 건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보는 게 중등에서는 당연히 A급하고 블랙라벨이 제일 많이 봐요. 저희가 보통 교과 수업이 없는데 교과 수업이 원래 없어야 되는데 한계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A급이나 최상위 수학 이런 걸 보는데 교과 수업은 곧 없앨 예정이라서 그래서 여기는 부모님들께서 보시기에 우리 애가 좀 잘한다. 그러면 A급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애는 A급 푸니까 좀 어려워하던데요? 그러면 1품 정도 풀리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2권 정도 보시면 딱 좋아요. 한 학기에 2권 정도. 뭐 조금 쉽게 가는 친구들은 뭐 개념 원리 보고 1품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조금 어려운 거 한다 하는 친구들은 뭐 원리 해설 보고 A급 본다든가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원리 해설하고 A급은 워낙 좀 많이들 보니까. 자, 그리고 고등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이제 실력 정석 블랙라벨이 제일 무난한데 이게 무난하다고 하면 안 되는데 실력 정석 블랙라벨을 제일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어려워요, 책이. 그래서 우리 애가 실력 정석 너무 어려워한데 하면 그냥 기본 정석 보시고 1품 보기 하시면 돼요. 너무 무리해서 실력 정석 블랙라벨을 미리시면 안 돼요.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2권, 한 학기에 2권 정도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다른 학원 가니까 뭐 교과 2권 봐가지고는 못한다는데 3번, 4번 돌려야 된다는데요 하시는데 3번, 4번을 돌려야 되는 친구들은 일반고 자사고 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을 하나도 틀리면 안 되니까 수능도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숙달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 책을 보는 이유가 저희가 이거 공부해가지고 내신 잘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경시 과정에 있는 내용 중에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써먹으려면 이 정도 책은 알고 가야 돼라는 의미지. 그래서 저희한테 교과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에 수단인 거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2권씩만 보고 넘어가서 이쪽 책들을 막 보면 앞에서 배운 교과 내용에 대한 내용은 다 이해가 될 거거든요. 이제 하도 많이 봐서. 그래서 2권 정도만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나 나중에 우리 아이가 자사고나 일반고 가가지고 내신 받아서 대학 갈 것 같다. 그러면 교과 책들도 최소 3권 이상씩은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어쨌든 자 돌아와서 이제 영재 캠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별 실험하거나 그다음에 레세이 한다든가 면접 본다든가 이런 거 하는 거고요. 요즘엔 거의 하루에 다 해요. 예전에는 막 1박 2일씩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캠프라 불렀는데 지금은 거의 당일로 끝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보통
영재국 지필고사가 7월 초? 7월 첫째 주 일요일 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2차 지필고사의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캠프 대비를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막 친구들끼리 막 조별 실험 같은 것도 연습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에세이도 써보고 해서 한 달 정도는 이런 거를 활동을 해본 다음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8월 달이 될 때는 학생들을 다 졸업시켜서 내보내요. 7월 말에. 그래서 왜냐면 이제 다 배울 건 다 배웠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 친구들은 영어도 해야 되고요.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도 저희 여기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게 진도에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영재고 많이 가는 친구들은 영어를 초등학교 때 중등 내신까지는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요. 영어는 미리. 그래서 중학교로 올라갔는데 영어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특히나 영재고에 입학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영어는 초등학교 때 이미 해서 웬만한 중등 문제는 다 풀 수 있고 고등도 거의 뭐 웬만하면 조금 일부는 볼 수 있고 이 정도 수준에 맞춰놓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수학학원으로 다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대형학원 가면은 뭐 과학 뭐 일주일에 2번에 수학은 일주일에 4번 막 해서 6일씩 막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국어나 영어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영재고 가는 친구들은 보통 국어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하루 뭐 주말에 갔다 온다든가 아니면 뭐 과외를 한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말하는 게 만약에 국어 영어에 학원을 다니면서 일주일에 이틀 3일씩 간다 그러면 위험하다 그러거든요. 네가 진짜 수학을 잘하면은 영어를 좀 해도 되는데 수학도 과학도 할 게 많은데 영어까지 가버리면 제가 선택을 하라고 해요. 너 그냥 이렇게 할 거면 영재고 하지 말고 그냥 일반고나 자사고 해라. 이렇게 하면 어차피 수학 때문에 못 갈 거니까. 그래서 약간 영어 과목에 대해서 영재고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경우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캠프에서 하는 활동들, 뭐 지필평가, 요거는 선생님이 2차에서 지필고사 봤는데 3차에 왜 또 지필고사 있나요? 하시는데 여기서 3차 때 또 쪽지 시험 같은 걸 또 봐요. 2차 시험 때 시험 보고 3차 때 또 보거든요. 물론 이제 문제 수는 좀 줄긴 하지만.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느낌으로 또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적어드렸고. 자, 넘어가면은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 학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네, 그냥 요거를 보시기 전에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영재고에 입학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이제 입학 전형에 관련된 얘기였는데요. 이제 저희가 여기 저희 재원생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재원생 아니신 분들도 계신데 저도 그렇고 아까 오셨던 과학 원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은 따로 원래 수업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치 쪽에서 수업하다가 여기서는 혼자 수학만 했고요. 과학 원장님도 여의도 쪽에서 수업을 하시다가 이제 과학만 하셨고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수학은 저한테 배우는데 과학을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대형학원 같은 데 가면은 수학과학을 같이 가르쳐 주니까 거길 가면은 되긴 하는데 이제 대형학원이 좀 안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향적으로. 일단 제일 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뭐 공부를 안 해서 안 맞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애인데 대형학원 갔을 때 안 맞아요 하는 친구들 첫 번째가 애들이 너무 많아서 질문을 못 하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풀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바쁘시니까 선생님이 푼 풀이법으로 자꾸 공부하라고 해요. 제가 푼 풀이가 맞는지 얘기 안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사실은 학생 수가 뭐 4-5명, 최대 4-5명밖에 안 되는 학원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얘네가 이제 과학을 들어야 되는데 과학을 들을 만한 데가 어딨나 찾아봤더니 대부분 좀 대형 학원 같은 데가 그나마 과학이 있고 보통 엘리트 학원 이런 데가 과학을 좀 하죠. 나머지는 과학이 없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과학 때문에 좀 고민이었고 근데 이제 저희 학원에 다니던 아이들 중에 영재고를 합격하는 아이들이 이제 있잖아요, 매년. 근데 그 친구들한테 너 과학은 어디서 했냐 물어보면은 저기 원장님한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겹쳤어요. 그러니까 한 3년 동안에 겹친 친구가 한 7-8명 되는 것 같아요. 영재고 합격생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연락을 해드려가지고 저희 아이가 거기 학원 다닌다고 하는데 선생님 그럼 수학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선생님 계신 아이들도 수학은 다른 데 가서 배운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수학을 같이 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수학 따로 세팅 안 해도 되고 그럼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사실은 계속 이제 좀 준비를 해오다가 올해 이제 저희가 원래는 12월에 합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12월에 합치기 전에 이제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여기 아테나 원장님이
좀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수학 합쳐서 영가고 학원을 좀 만들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럼 여기서 그냥 같이 하시면 어떠냐. 원장님이 컨설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 하면서 아이들 아까 생기부라든가 학교에서 이제 챙겨야 되는 뭐 그런 자소서, 뭐 추천서, 뭐 기타 무슨 활동 같은 거,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무슨 시험에 대비가나 이런 것들도 다 하시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관리하고 수학하고 과학하고 같이 돌아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7월 초부터 합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사실 여기로 모신 이유가 제가 원래는 항상 컨벤시아에서 하거나 이래 했는데 올해는 여기로 모신 이유가 저희 아이들 7월 2일에 여기 이사 오면 여기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강의실은 저기 보이는 클래스 4라 써있는 저기서 제가 수업을 할 거고 여기 계신 데는 여기는 자습실이에요. 여기에 첨삭 선생님이 항상 앉아 계시고요.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이제 하면은 여기서 이제 아이들 뭐 복습하거나 숙제하거나 하면은 채점을 해준다든가 아이들 뭐 풀이가 좀 필요하면 풀이도 좀 해주시다든가 그래서 자습실이 항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업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도 주 이틀 3시간씩 할 거고 과학 같은 경우도 하루나 이틀을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주 이틀 3일 정도를 학원에 나왔다. 나머지 날짜가 좀 비잖아요. 근데 본인이 다른 학원을 다니면 다른 학원 가면 되는데 나는 학원은 안 가는데 뭐 집에서 공부하는데 좀 집중이 안 돼. 아니면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못 하겠어. 이게 왜냐면 저희가 보는 책이 아까 말씀드린 되게 어려운 거라서 이게 풀이집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사실 풀이집이 없어요 또 책에.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돼. 그러면 그냥 여기 와서 뭐 5시부터 10시까지든 본인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면서 질문을 할 수 있게 이제 자습실이 세팅되어 있는 공간으로 이제 잡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업을 하려고 이제 부모님들을 여기로 모셔서 한번 뭐 진행도 하면서 보시라고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뭐 대형학원을 뭐 이렇게 나쁘게 말하려는 생각은 아니고요. 왜냐면 저도 대형학원 강사였기 때문에 대형학원이 좋은 점도 확실히 알거든요. 그래서 대형학원이랑 소형학원의 차이점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 강의력이라 써 있는 부분인데 이게 참 제가 좀 약간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이 강의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수업을 얼마나 잘하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나 원장님이나 경력이 다 15년, 20년 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영재고 수업만 거의 한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내신 수업이나 이런 거는 좀 안 좋아해요. 제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애들 가르치면서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안 하는데 그래서 완전히 영재고 쪽의 수업에 좀 특화되어 있는 원장 둘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형학원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는 조금 경력이 좀 짧거나 아니면 이제 뭐라 그럴까 4개 파트로 나눠서 돌아간다는 게 강사들한테는 좋아요. 제가 정수만 담당하면 된다든가 내가 기하만 담당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가르치는 정수는 그것저것 따라오는데 얘가 기하가 망가지고 있어도 잘 몰라요. 기하 선생님이 얘기해주지 않으면. 근데 기하 선생님이랑 같이 되게 친하게 지낼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래요. 한 팀이지만 제가 수업하는 날이 화, 목이면 이분 수업하는 날이 수, 금 이래버리면 안 만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정수 선생님이래. 우리 애는 정수 잘 보는데? 그리고 기하 선생님은요? 그 기분은 번호가 몇 번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아이들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제가 수업을 해봐서 아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말 그대로 잠깐 수업하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걸로 이제 말 그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자기 강의에 대해서 되게 좀 약간 열심히 해야 되는 입장이죠. 말 그대로 저희 학생들이라서. 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관리력이라고 하는 거 요게 좀 중요한데 대형학원에 있어 보면 관리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대형학원에 있을 때도 제가 관리하는 아이들이 한 40명 됐는데 이 친구들 일일이 다 성적표 확인하면서 부모님들하고 전화 한 번씩 하기도 되게 힘들고 저도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수업 끝나고 전화 한 번 드리려고 하면 뭐 밤 12시 1시 돼가지고 전화 못 드리고 낮에는 또 어머니 아버지도 근무하고 계시고 아니면은 뭐 저도 수업 시간 피하고 이러다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전화 드리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애들 상태를 잘 몰라요. 저는 제가 이제 기하를 가르쳤는데 대수 점수가 나쁜지를 확인하려면 성적표를 막 뒤져봐야 되는데 그 성적표가 저한테 없어요. 대수 성적표 대수 선생님한테 있거든요. 그럼 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애들 대수 점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또 그걸 따로 뽑아줘야 되고 제가 그걸 다 확인하고 이게 시간도 없고 수업하기도 바쁜데 애기들 4개 다 뽑아놓고 제가 다 비교해가면서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제 것만 하게 돼요. 어머니 기하 잘하니까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 대수 점수가 안 나와서 얘가 지금 점수 안 좋은데요? 그러면
저도 점수가 안 좋은 건 알죠. 근데 명확하게 대수의 어느 부분이 안 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저 대수가 안 좋은 건 아는데. 그럼 대수 선생님 찾아가서 얘가 왜 안 돼요? 그러면 그분도 본인 담당반이 아니니까 그냥 얘가 좀 문제를 못 푼던데요? 이렇게 대답하면은 얘는 이제 좀 붕 뜨는 거죠.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대형 학원에 있어 보면. 이게 선생님이 진짜 신경을 쓰고 싶어도 되게 힘든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저희가 다 가르치는 상황이니까 뭐 관리도 되긴 하는데 아시겠지만 남자 선생님 둘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느꼈던 게 제가 열심히 애들 챙겨주고 싶어도 이게 아무래도 여자 관리 선생님이 계신 거랑 안 계신 거랑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테나 원장님이 여성분이시기도 하고 원래 컨설팅이나 아이들 관리 쪽을 하시는 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보강하려고 사실은 이제 합쳐서 하기로 된 게 그런 이유였고요. 뭐 전문성 책임반 이런 거는 이제 뭐 사실은 강사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그냥 이 학원에 잠깐 있다가 가고 이런 강사들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름 걸고서 애들을 키우는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학생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좀 애착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는 얘기입니다. 네, 넘어가시면은 아까 보여드린 교재인데 요거는 거기에 제가 자료 드린 거에 요거는 좀 잘 봐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부모님들이 학원에 다니거나 수업할 때 저희 학원 안 오셔도 학원에서 보통 수업을 하면 자체 교재를 한다고 많이 할 거예요. 이 자체 교재가 여기 있는 책들을 다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무슨 책을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자체 교재라고 하시면 슬쩍 물어보세요. 이 자체 교재가 어디 책에서 혹시 좀 비슷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하시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뭐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에 있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럼 이건 평면계의 아이디어에 있는 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 책을 사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가 시간 날 때 이 책으로 따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책을 거의 다 보면은 사실 웬만하면 영재고 붙는다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책 하나 볼 때마다 한 7, 8교시 걸리거든요, 진짜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긴 하겠지만. 그래서 문제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다 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책을 잘 보셨다가 나중에 학원을 다른 데 가시더라도 여기에 있는 책들을 얼만큼 우리 애가 봤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 책 말고도 다른 책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없지만 뭐 금메달 수학이라든가 장환 수학 이런 것도 있는데 그나마 제일 보편적이고 저희가 봤을 때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보는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개정판이 잘 나오는 책들 계속해서 신판 교재로 요즘 영재고 문제 추세에 맞춰서 바꿔주는 책 위주로 써드린 거고 막 출판된 지만 10년 된 책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사실 잘 안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책들을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과학이니까 넘어가고 여기는 이제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좀 흐리게 나오긴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4개월마다 수업이 끊어져 있죠. 그래서 총 수업 반 단계가 9단계까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지금 저희 재원생 부모님들은 저 6단계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요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친구들은 7월부터는 이렇게 9단계로 바뀐 쪽으로 편성해서 바뀔 건데 당연히 아이들 영재고 시험 보는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짤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맨 앞에 있는 GP1 요 반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중학교 1학년까지 거의 마친 친구들이고 교재를 보면은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 초급하고 영재 수학의 지름길 1상이 되어 있거든요. 요 영재 수학의 지름길이라고 있는 요 밑에 라인 교재, 밑에 라인 교재들은 경시 이론 교재예요. 그러니까 경시 내용인데 교과에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경시 영역까지 이론이라든가 증명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는 교재. 문제 난이도가 좀 높고 증명이나 이런 문제가 많아요. 문제 수가 많진 않아요. 설명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이들이 많이 써야 돼요. 글을. 그러니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증명도 써보고 증명한 걸로 문제 풀이도 써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론을 위주로 많이 배우는 쪽. 요 위에 보시면 여기는 실제 문제풀이 같은 느낌. 문풀이죠. 문제를 많이 푸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론을 배우고 그 이론 배운 걸로 여기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여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는 반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1학년 2학기 여기 영재수학의 지름길 1 하는 1학년 2학기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영재수학의 지름길 3하까지 넘어가면 경시 이론이 끝나요. 그러니까 경시에서 나오는 웬만한 공식이나 교과 과정과 연관되어 있는 경시 문제에서 쓸 수 있는 어떤 뭐 공식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고 여기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영재고 대비 영역으로 넘어가요.
평면기하의 아이디어라든가 수학, 영재 수학의, 아니,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 같은 경우는 완전히 경시형 교재. 여긴 다 문제예요, 이제. 이론은 여기까지 배웠기 때문에 이론 더 이상 안 배우고, 여기서부터는 계속 경시형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영재고 모의고사에 해당되는 영재고 기출문제의 난이도와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 여긴 안 써 있는데, 이 다음에도 있죠. 그러니까, 요 뒤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다 영재고 기출문제 풀이반으로 바뀌어요. 사실상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영재고를 합격한다고 봐요. 저도 지금 데리고 있는 친구 중에 여기를 끝낸 친구가 둘이 있는데 그 둘은 모의고사를 봐도 그냥 얘는 당연히 합격하겠지? 진짜로 뭐 합격을 설마 못하겠어? 이런 친구들이 있고, 보통 저희가 이제 아이들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좀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끝나면 끝날수록 기본 실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면은 영재고 모의고사나 그런 시험을 볼 때 조금 점수가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래는 중학교 때 오는 부모님들도 사실은 괜찮다. 그래서 어머니들 모실 때도 중학생 부모님들도 많이 모시고 했는데 이제 딱 느낀 게, 아, 중학교 때 오면 애들이 너무 고생을 해요. 특히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오면은 그래도 열심히 해서 가자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오면은 아이들이 거의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해야지 이거를 어느 정도 여기까지만이라도, 여기까지는 사실 바라지도 않고 여기까지만이라도 가자 하면은 한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저희 학원에 등록 안 하셔도 좋으니까 이런 경우 많으세요.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아직은 우리 애가 영재학교 과학고 또 이렇게 정학에서 가기보단 영어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중학교 갈 때쯤에 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시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다들 인터넷 카페도 보시고 하시잖아요. 뭐 대치동이나 이런 서울이나 이런 좀 공부 좀 한다는 동네는 초등학교 안에 이미 고등학교까지 끝낸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초6이면 보통 고등학교 끝난다고 하잖아요, 내용이. 걔네들 같은 경우는 보통 초3, 초4 때 거의 영재고 과고라고 라인을 잡으세요, 부모님들이. 그냥 그렇게 들어가서 초6까지 끝내놓고 중간교 쭉 가다가 얘가 사춘기가 너무 세게 와가지고 막 공부를 안 해버리고 이러면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고, 아, 그러지 않고 우리 애가 잘 따라갔다 하면은 영재고까지 그냥 그대로 가는. 그래서 저도 요번에 합격 거의 할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이 친구는 되게 여유있게 끝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송도에 계신 부모님들 중에는 조금 늦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안 하시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면은 이제 슬슬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선행 많이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교과과정 수업을 안 하잖아요. 왜냐면은 교과과정은 다른 데서 배울 수도 있고, 저는 교과 수업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데다가 고등수학도 사실은 필요한 것만 배우면 되지 이걸 다 배울 필요가 있냐 막 이럴 정도로 교과 진행 빨리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준비 자체는 좀 어느 정도 빨리 시작을 하는 게 확실히 유리하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어려서부터 한 친구들은 사춘기가 왔을 때 좀 사춘기가 덜 심해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공부를 쭉 하는 게 익숙한 친구들이 사춘기가 와도 엄마한테 반항도 하고 문 닫고 들어가서 막 문 안 열고 엄마 말 안 듣고 하는데 들어가서 공부는 해요. 숙제는 해오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막 걱정 전화해서 얘가 어제도 저랑 말도 안 하고 문 닫고 들어가서, 근데 이제 얘가 잘 하나요?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숙제도 해오고 문제도 잘 풀어오고 학원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말만 걸면 그냥 문 닫고 들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애기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엄마한테만 반항을 하면서 선생님 하자 그러면 네 이러고 해요. 좀 그런 좀 그런 것도 있어서 조금 일찍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보통 4, 5학년에서 많이 시작을 하고요. 지금 3학년 친구들이 여기 반에 있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3학년 친구들이 여기를 들을 정도면 제가 아마 하다 보면 나중에 대치로 라이딩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얘기가 아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빨리 시작하기도 했고 잘하는 친구들이면은 이 친구들 여기까지 오는데 3년에서 4년까지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1, 2학년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대치에 가가지고 상위권 영재고반 들어가시라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반들이 이제 학년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도를 나갔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냐에 따라서 편성고사를 봐가지고 반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학 커리큘럼이고요. 여기는 과학 커리큘럼인데 이제 과학 선생님이 오셔서 아마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부모님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네,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과학 선생님 오시면 아마 요런 기본적인 설명은 다 했으니까 소개부터 과학 관련된 얘기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과학 원장님 제가 모셔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면은 선생님 안 쓰고 원장님만 직관만만 있는. 네, 저희는 선생님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수업할 때 첨삭 선생님 계신 것만. 그 원장님 방 한 개만 있는. 네, 저랑 과학 원장님이 따로 한 반만,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거나 하진 않고요. 네. 네. 원장님, 네, 마시죠. 제가 영재고 뭐 이렇게 입학 과정 이런 건 설명을 얼추 해서 아마 과학 관련된 소개하고 과학 수업 설명해 주시면 되죠. 선생님 이거 죄송한데 마이크 좀 차고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영상 마이크? 네, 영상으로 저기 찍고 있어가지고. 목소리 큰데? 안녕하세요. 뭐 과학은 다, 뭐, 과정은 다 들으셨을 테니까. 근데 저는, 2001년 11월 첫째 주부터 과학을 강의했거든요. 한 4년 됐고요. 과학은 뭐,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저는. 뭐, 초등학교부터, 뭐, 아니면 뭐, 올림피아드, 뭐, 영재학교, 과학고, 수능, 뭐 다 해봤습니다. 서울에서 서울 가고 한성 가고도 다 해봤고요. 운이 좋아서 좀 똑똑한 학생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뭐 손에 꼽히는 학생들도 많이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운이 좀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경험이 지금 그 경험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좋은 수업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늦게 좀 대학원도 가서 통합과학 교육도 좀 배웠고요. 그래서 좀 나름 준비는 꽤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잠깐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영재학교는 누구나 다 알지만 전국 모집입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인천에서 잘한다, 뭐 학교에서 잘한다.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한테 보면 당연히 인천에서 1등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전국 모집입니다. 전국 모집. 저희들의 상대는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이지 저는 다른 학생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수능할 때도 그랬고요. 그 친구들은 고3 때 그냥 정시로 서울대하고 의대 동시에 붙어서 의대 가고 서울대 가고 그랬던 친구들 지금도 연락하고 박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수업 준비하다 조금 애매하면 자문을 받습니다. 박사들한테. 뭐 서울대 컴공도 있고 물리학 박사도 있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가끔 카톡으로 불튀기는 논쟁을 해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전국 모집이기 때문에 좀 본인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뭐 학교에서 뭐 잘한다 뭐 그런 거는 기본입니다. 그런 거는 뭐 별 의미가 없고 그리고 기껏해 이제 다 서술형이잖아요, 시험이. 누구나 다 아시는 거지만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저조차도 객관식에서 답을 맞추는 거에 이 뇌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써야 됩니다. 이게 쓰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써보려고 그러면 잘 안 써질 겁니다, 학생들이. 저도 뭐 이제 졸업할 때 논문이라고 써봤는데 안 써지더라고요. 머리에만 빙빙빙 돌 뿐이죠, 안 써져요. 그래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술형을 한 거의 1년 정도, 그러니까 현 중2 학생들이라면 이제 내년 이맘때 시험 보니까 1년 남았으니까 1년 정도 서술을 시킵니다, 최하. 문장을 쓸 때 뭐 크다 그러면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길다 짧다 이렇게 짝이 맞게 나와야 되는데 뭐 길다 하다가 갑자기 작다 이렇게 나오고 국어가 되게 어설프잖아요. 문장이 되게 어설프다고요. 그렇게 되면 채점하는 선생님들이 합격을 안 시켜줄 겁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서술을 굉장히 잘 시켜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요즘 학생들이 또 럭셔리해서 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쓰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전에는 영작교의 과학 파트는 아예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풀면 합격, 못 풀면 불합격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어렵게 됐는데 지금은 문제가 교과과정 내에서 내요. 예, 많이 이제 제대로 바뀐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심오한 개념을 쓰라고 유도를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독서량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좀 기초적인 지식 같은 것도 있는지 이리 찔러봤다 저리 찔러봤다 그런 게 엿보여요. 작년 기출문제. 재작년하고 또 달라요. 재작년은 봐도 쓸모가 없고 작년 기출문제 보니까 제가 뭐 설명해 주신 분도 계시지만 뭐 암모니아의 실제 생활에서의 쓰는 용도를 두 가지 써라. 그건 뭐 벌에 쓰이면 바른다. 그 정도 쓰면 좀 그렇잖아요. 영작교는. 질소비료를 쓸 때 씁니다. 이게 염기성이니까 황산하고 반응시켜서 황산암모늄. 그 다음에 냉동창고, 그 연안부두가 보면 큰 건물 있잖아요. 무슨 냉동. 그런 냉동창고에 쓰는 냉매로 쓰입니다. 대형 냉동장치에. 그거가 딱 나오는 걸 보고 전 수업 시간에 해줬거든요. 근데 그걸 나오는 거 보고 요런 걸 내네. 굉장히 독서량도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해줬거든요. 근데 오래 배운 애들은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저한테 야단을 굉장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르칠 때 머리에 있는 걸 다 내뱉거든요. 근데 그걸 딱 듣고 제가 가르친 거하고 일치를 안 하면 파워가 없는 걸로 인정합니다. 예전에 제일 제가 가르쳤을 때 파워가 좋았던 학생들은 사실 고3 수능에서 재수 안 하고 바로 간 애들. 서울야구 의대를 동시 합격한 애들. 들어보셨나요? 그런 학생 주위에서? 고3 때 수능을 풀로 1등은 맞고 서울야구 의대를 붙고 어디 갈지 고민하는. 막 고민해서 막 등록 기간이 내일인데 막 살이 빠지는. 고민하는 어디 갈까? 예. 근데 그게 최고예요. 입시를 해보면 그게 완탑입니다. 걔네들은 가르치면 안 잊어버려요. 1년 뒤에도 똑같습니다. 제가 머리에 있는 내용하고. 탱크 같았어요. 앞에 어떤 장애물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밀어붙여요. 다 이길 수 있는. 그 정도의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요즘 학생들이 문제가 뭐냐면 암기력이 없어요. 암기를 안 해요. 단어를 모릅니다. 단어를. 그러니까 수업하다 보면 그 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를 관찰하려면 이제 그 에탄올과 아세트산 3대1로 섞어서 이제 고정액을 넣어서 고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박제한 거라고 막 이렇게 써갖고 저한테 이게 박제냐? 고정이지? 막 그러니까 개념은 머리에 다 들어있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래버리면 서술형에서 완전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개념도 들어있고 단어도 다 외워서 알고 있고 문장도 완벽하게 써야 되고 이게 다 돼야 돼요. 요즘 창의력 교육 하는데 그래서 애들이 암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암기는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암기를 되게 우습게 알더라고요. 영어 단어는 외우는데 국어는 몰라요. 그래서 좀 새로 학생을 받으면 단어집을 만들어서 단어를 쓰고 그 옆에 개념을 써기 위해서 아예 외우기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과감하게 그냥 외우라고 얘기합니다. 암기식이 좋아요. 지금 너무 창의력에 치우쳐서 기본이 없어요.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암기도 굉장히 시킬 예정입니다. 서술형하고 암기를 좀 많이 시킬 예정이고요. 초등학교 때 가르치면 좋아요, 효과가. 왜냐면 저의 학습 마인드를 쫓아오거든요, 애들이. 이게 학습에 대한 마인드를 가르쳐주면 옛날에 그렇게 잘했던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100%. 근데 그거를 이제 나이가 좀 먹으면 중2 정도만 돼도 중2만 돼도 잘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100% 실패하거든요. 그대로 해서 실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릴 때 가르치면 또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잘 가르치면 머리가 실제로 좋아집니다. 어릴 때부터 잘 배우면. 실제로 IQ가 높아져요. 그래서 어릴 때 배우면 굉장히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한 대로 좀 이끌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789명 뽑는 영작교가 더 쉬워요. 제일 어려운 거는 고3 때 수능 풀 1등 맞아서 재수도 안 하고 서울대하고 동시 붙는 게 완탑이고,
거기에 비하면 영재학교는 쉬워요. 상당히 쉽다고 표현해도 돼요.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리고 또 뒤가 있어요. 혹간 운이 나빠 떨어져도 인천 가거나 진상 가거나 가면 돼요. 거기서 상위권이 될 테니까 제대로 배운 애들은. 저한테 배운 학생들 중에 인천과고를 옛날에 인천예술연계 없을 때 인천과고만 있을 때 떨어졌던 친구가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연수고 거쳐서 서울대 물리학과 갔고 한 명은 송도 거쳐서 서울대 기계항공우주공학 가고 인제대 동시에 붙었거든요. 제대로 가르치면 가긴 가는구나 그런 거 느꼈는데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좀 그건 기대하기 어렵고 요즘 애들은 좀 그때하고는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는 영재학교가 없어서 과학고 떨어지면 바로 일반고로 가야 되는 자사고도 없던 그런 시절이니까 그때는 뒤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공부를 시켜놓으면 영재학교 썼다가 근데 이게 수능하고 달라서 서술형으로 쓰는 거니까 합격을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약간은 변수가 있어요. 얘는 분명히 합격을 했는데 왜 떨어지지?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 두 학생들은 그랬거든요. 왜 떨어졌지? 인천과거에서 후회할 텐데 나중에 다 그렇게 가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그런 경우 변수가 좀 있긴 있어도 또 그래도 인천은 인구가 300만 명인데 그래도 과거가 2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보다는 가기가 좋다고요. 경기도는 과학고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경기북과학고밖에 없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인구가 1300만인데 과학고 하나인데 여기는 그래서 삼산동 쪽에서 부천 살다가 이제 슬쩍 넘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학고 가고 싶다고 삼산동 넘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쪽은. 제가 그런 분도 봤거든요. 거기서 일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이탑을 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교재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교재인데 하이탑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거의 완벽해요. 제가 봐도 감탄할 정도로. 그래서 그 책을 거의 외우게 할 겁니다. 옛날에 사소경 공부할 때 외우잖아요. 그 식으로 외워야 됩니다. 거의. 어느 페이지에 뭐가 있고 그 정도로 거의 외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로 해서 근데 이게 가르칠 때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좀 노하우를 발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탑을 쭉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서술형 자체 교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과학은 좀 수학하고 달라서 과학은 초등학교 과학하고 대학교 과학이 똑같아요. 기체가 열을 받으면 늘어난다, 부피가 증가한다, 그런 거 샤를 법칙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줄어든다, 보일 법칙 그런 거. 그건요 초등학교도 나오고 중학교도 나오고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도 나오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영재학교에 합격하려면 고3 수능 정도 수준. 옛날 2009학년 교육개정, 2009 교육개정. 옛날 교육과정에는 부력도 나오고 마찰력도 나오고 다 나왔거든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좀 1, 2, 3, 4, 5번 빼고 서술형을 한번 써봐라, 풀이를. 그런 식으로 좀 훈련을 시키면 제일 좋았어요. 여태까지 해보면. 근데 그 이상의 문제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수능 문제가 공신력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교수들이 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고 서술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영재학교는 합격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 정도 하면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잘 쓰게 해야죠. 이쁘게. 두서없이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서술을 잘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쓸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근데 이게 과학고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접근 방식이 옛날 시험 문제는 수영을 하면 저변 같은 거 되게 어렵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예 접근을 못하게 돼 있는데 요즘 시험은 예를 들면 골프죠. 누구나 짝대기 휘두르면 되는데 잘 치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땐 되게 쉬워 보이는데 합격을 하려면은 어차피 이번에 강은찬인가 이번에 들어간 학생 저한테 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배웠었거든요. 걔한테 물어보니까 서울, 인천, 경기 애들이 1대 1의 비율로 25명 정도 수준으로 있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1대 1의 비율로.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의 경쟁 상대는
경기도나 서울 쪽에 있는 애들이구나. 여기서는 탑을 찍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은찬이 그 친구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잘했어요. 잘했고 제가 사실 마르크스 원장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몰랐거든요, 원래. 근데 저한테 과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자꾸 어디서 수학을 배우는 거야? 영재학교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야, 수학 어디서 배우냐? 이게 수소문에서 작년 10월 달인가 처음 봤어요. 그전에는 사실 마르크스 원장님하고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입니다. 학생들 때문에 만난 거예요. 은찬이 그 친구도 마르크스에서 배웠어요. 그럴 바엔 그냥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교육 철학도 비슷하고, 그리고 뭐 대형 학원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등치를 키워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심하게 다 다듬고 경력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먼저 손을 뻗었고 형케이 이제 허락을 해주셔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수학과학이 같이 세트로 가게 되면은 훨씬 그 학생에 대한 어떤 그 관리가 편해요. 의견을 교환하고 제가 못 봤던 면을 또 원장님이 보실 수도 있고 원장님이 못 본 면을 또 제가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이 더 편하고 그 같은 공간에 있게 되고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789명인데 하면은 불가능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쉽진 않은데 너무 인원이 적어서 쉽진 않지만 초등학교 5학년 늦어도 6학년부터 하면 굉장히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정교하게 수업을 해서 학부모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좀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다음에 질문 받을까요? 예. 저는 이 정도 하고요. 만약에 이걸 시작을 하면은 시점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만약에 그 하이탑 중일 과학이다. 네. 그러면은 어디까지 끊는 친구가 이걸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저는 학생을 받으면 배운 게 없다고 가정하고 그냥 수업을 시작합니다. 저는. 시작이 하이탑 중일 과학부터예요? 예. 아, 그것도 하는데 저는 좀 수업 방식이 좀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곤란하죠. 그러니까 별자리 같은 걸 배우면 별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별자리가 몇 개야? 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일반 지식부터 물어보죠. 별자리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국제천문연맹에서. 피아노 건반 개수인데. 피아노 건반 개수. 88개입니다. 88개. 88개예요. 애들한테 그걸 먼저 질문합니다. 근데 대답을 못 할 거예요. 그걸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영재학교에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88개다. 그럼 100조짜리 뭐 61번 별에서 연주시차를 발견했다. 그럼 100조짜리 61번 별이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생님들은 그냥 읽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저는 100조짜리 61번 별이 뭐야? 모르죠. 천구를 별자리별로 나눠놨어요. 그 나라별로 국경이 있듯이. 근데 그 100조짜리에 있는 범위 내에서 61번째 밝은 별이에요. 그럼 왜 그 별을 가지고 연주시차를 측정하려고 했을까? 그 별이 가까워야 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별의 거리는 모르는데 별이 가까운 건 알아야 돼. 좀 모순이 되잖아요. 그럼 별의 거리가 가까운 건 어떻게 알았을까? 옛날 사람들도 가까워야 그걸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게요, 별이 움직여요. 10년 정도씩 간격으로 찍으면 별이 고유운동을 합니다. 움직여요. 움직이는 게 찍혀요. 그러면 가깝잖아요. 알아낸 거예요, 옛날 과학자들이. 거리는 모르는데 가까운 건 안 거야. 그걸 가지고 타겟을 해갖고 연주시차라는 걸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불거든요. 물어보면 애들이 별자리가 88개인지, 왜 61번 별인지, 왜 그걸 타겟으로 삼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업을 해줘야 돼요. 디테일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파야 돼요. 그러니까 하이탑이 있다고 해서 그걸 읽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슨 뜻이고 이건 무슨 뜻이고 이건 배경식이 어떠고 다 읊어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듣고 기억을 해야 돼요. 녹음을 하든지 쓰든지. 근데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뒤에 물어봤는데 그 일치해. 그러면 그 학생은 탱크 같은 학생이죠. 밀어붙일 수 있는 학생이죠, 그 학생들은. 그러니까 저는 같은 책을 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가요.
구석구석 보면 굉장히 게 많거든요. 막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계속 후벼파니까, 계속 이상한 질문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나와요, 그게.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는 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디펜스예요. 오펜스가 아니에요.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많이 알고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시험에 합격 확률이 높아질 뿐이죠. 그러니까 하이탑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후벼 파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곤란하게 생각하죠. 근데 이게 진짜 재밌다고 느껴지면 그 학생을 적어도 마인드가 맞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대치동 쪽 애들을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이깁니다. 애들. 저는 고3 애들도 서울 쪽 애들도 해봤거든요. 서울에서 뭐 서울대, 의대, 뭐 정시 등 뭐 이런 학생들 뭐 진짜 개 뜨면 막 휘문 중동 전교 1등도 걔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런 애들도 다 해봤어요. 진짜. 제가 운이 좋았어요. 과외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과외를 주고 그 학생 가르쳤어야 돼. 서울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애들 많이 해봤거든요. 인천에서도 막 어마어마한 애들 많이 해봤고. 그런데 그런 애들한테도 가르쳤는데 그 서울 쪽 애들은 또 이렇게 배우다가 아니면 아웃시켜요, 선생을. 저 안 잘리려고요. 밤새 공부했어요, 진짜. 근데 했는데 안 잘리더라고요. 애들하고 잘 수업했고 잘 갔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가르쳤던 그 방법에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가르치면 떨어질 확률은 없다, 별로.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기에 충실하고 저조차도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학생들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과학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파생된 지식이 나와요, 계속. 굉장히 세게 나오죠, 내용이. 그런 것들을 적어서 계속 익히고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학생이 좀 성실해야 돼요. 아니면 머리가 너무 좋든가. 제가 이런 학생은 한번 봤는데 수학책을 안 봐요. 100점이에요. 서울대 갔죠, 무조건. 넌 수학책 안 보니? 정석 같은 거 안 봐요. 저 나름의 식이 있어요. 진짜 천재는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나와요. 그 학생은 탭스를 봤는데 2개 틀렸어요. 우리나라 1등 했어요. 영자 신문 그냥 한글처럼 읽어요. 왜 하버드를 안 갔지, 얘는? 왜 서울대 따위를 갔지? 얘는 예일 가도 1등 할 텐데. 그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머리가 좋으면 노력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제가 딱 한 명 봤거든요. 아니면 그 서울대의대 정시등 붙은 친구는 중2 때 고등부 K의 은상이었는데.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5명도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좋든가. 그 정도로의 역대급이 아니면 다 노력해야 돼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노력해야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은데 노력을 안 하면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죠. 머리도 돌대가리면서 왜 노력을 안 하냐. 그러니까 2개예요. 머리가 좋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머리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문장을 읽고 논리적인 문장을 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능력을 키우려면 수학을 풀어야 돼요. 그러면 논리성이 향상됩니다. 문장 속에 논리가 살아 숨쉬어야 돼요.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영작교수 선생님들이 채점할 때 얘는 뽑아야겠는데? 라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과형 문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도요새가 제가 말씀드렸죠. 도요새가 큰 도요새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가 멀어요. 이제 경유지도 몇 개 없어요. 근데 작은 도요새는 출발점에서 목적지하고 출발지하고 목적지가 짧고 많이 경유해요. 패턴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니들은 이거 어떻게 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해요. 큰 비행기는 항속거리가 길어요. 작은 비행기는 항속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학생들한테. 나 같으면 이렇게 쓰겠다. 큰 비행기는 항속거리가 길고 작은 비행기는 항속거리가 짧은 것처럼, 네? 물리 법칙은 똑같잖아요. 비행기나 새나. 큰 새는 멀리 난다, 한 번에. 이렇게 쓰면은, 얘는 본질을 안 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써야죠. 그렇게 써야 돼요, 서술형을. 그리고 큰 도요새는 또 머무는 곳도 얼마 없고 머무는 것도 조절을 해, 보면. 그건 뭘 할 수 있냐? 여기에 내렸는데 먹을 게 없어, 먹이가. 그럼 딴 데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오래 머물러요, 또. 그런 것도 조절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식의 패턴을 찾는데 앞에 적절한 비율을 한번 앞에 딱 깔고 뭐인 것처럼
이렇다. 이렇게 쓰면 훨씬 낫죠. 임팩이 있어야 돼요, 뭔가가. 얘는 우리 학교도 뽑아야겠다. 얘는 센데? 얘는 문제 의도를 알아? 이런 학생들을 뽑게 되겠죠. 그런 임팩트가 나와야 되죠. 쉽지 않아요, 그게. 근데 기본적으로 물리법칙을 따릅니다. 이 모든 자연만물은 물리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법칙들을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걸 껍질로만 아는 게 아니라 깊숙하게 그걸 이해를 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해주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들은 말 잘 듣나요? 좀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얘도 있는데, 똑똑한 학생인데 이제 말을 안 듣고 자꾸 안 써. 떨어졌어. 아니, 서술형 시험을 보는데 왜 안 써?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세상이 자기한테 맞춰주는 줄 아나 봐.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애들이 좀 이렇게 좀 합리적인 말을 하면 좀 이렇게 잘 듣고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런 학생들이 좀 가르치기는 좀 수월해요. 합리적인 말을 했는데도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거 자체가 지능이 안 좋은 게 아닌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고집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합리적인 말을 할 때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어릴 때부터 잘 받아서 제가 가르친다면, 저의 철학대로 진짜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그 괴물 같은 학생들, 작년에도 했지만 좀 잘 가르쳐서 좀 전국적인 어떤 파워를 가지고, 송도에서 뭐 누가 잘하네 못하네, 저는 그런 거는 애들한테 관심 없다고 얘기하고요. 전국적 파워를 가져서 인천예술영재 정도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쭉 나가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주일에 3시간 정도로 잡았고요. 중2 때부터는 한 2시간 2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른 데 비해서는 수업이 짠 건 사실이에요. 근데 들들 볶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뺑뺑이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송도 신도시 지역이 학원 밀도가 거의 목동을 이길 거예요, 지금. 전국 거의 1위거든요. 근데 애들 고3 대학 가는 거 보세요. 뭐 대학 갑니까? 그 뺑뺑이 돌려봐야 소용없어요.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서서히 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학습에 점점 물들게 하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그 집에서, 그리고 어머님들도 책을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저도 좀 읽고 있는데, 교육의 뇌과학적 교육에 대한 것들인데, 어머님들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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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그러니까 더 하면 좋죠. 수강료 많이 받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가래가 가지는 않아요. 3시간 한 번 정도만 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어머니들께서 좀 관리 좀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책을 좀 읽히고 그래야 됩니다. 내신 시험이 있잖아요. 예. 때 그건 혼자 준비하는 건가요? 내신 시험 볼 때 그냥 이 영재학교 대비한 겸사겸사를 해요. 할 때 깊숙이 하죠. 아주 디테일하게. 이거 내신 대비이긴 한데 영재학교 대비야 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죠. 놀리진 않아요, 애들을. 예. 할 때 그냥 다 겸사겸사 해버리는 겁니다. 내신 대비 뭐 따로 뭐 영재학교 대비 거기서 다 나오는 건데 뭘 따로 합니까? 할 때 그냥 확 밀어서 깊숙이 밀어버리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좀 전에도 뭐 2학년 애들 해달라고 해서 깊숙이 쫙 밀어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예. 또 시험 때 하면 좋아요. 급하니까 애들이 잘 알아듣더라고요. 또 급한 마음에. 예. 네, 감사합니다.